네, 세 번째 모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식사 좀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좀 급하게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대신 좀 빨리 끝내고 네, 남은 시간 또 실습하시고 또 오늘 또 빨리 퇴근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주제고요. 저희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스토리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품들의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또 데이터베이스나 이쪽이 또 처음이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몇 가지 단어 좀 소개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관련된 제품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홈페이지를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그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웹서버에 설치를 해야겠죠. 웹서버에서는 이제 그 쇼핑몰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겁니다. 그럼 많은 클라이언트들, 많은 유저들이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가겠죠. 물건을 구매한다던가, 회원 가입을 한다던가, 기타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들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물건을 구매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겠죠. 지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그것을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OLTP라고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온라인 트랜잭셔널 프로세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트랜잭셔널 DB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셔널 DB는 정말 살아 숨쉬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물건을 사고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정보를 수정하고 이러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쓰기 성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write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을 transactional DB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고 싶겠죠. 이번 달에 수익은 얼마다. 당연히 알고 싶겠죠. 우리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성향은 이렇다더라. 당연히 분석을 하고 싶겠죠. 나이별로 분석할 수도 있고요. 성별에 따른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에 대한 분석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가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트랜잭셔널 DB, 여기 가운데 그림에 있죠. OLTP용 DB. 여기에 접속을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평균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총합을 구한다든지 한 달 수익의 평균 혹은 매출의 합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도 예전에 분석가로 좀 몇 년 일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심장 떨립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랜잭셔널 DB는 살아있는 정말 살아 숨쉬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고객들이 계속 와서 본인들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분석을 하려면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조작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잘못된 데이터는 삭제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컬럼 하나를 복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널값을 지우기도 하고요.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기도 하고요. 얘랑 더해보기도 하고요. 실험도 되게 많이 합니다.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런 실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심장 떨립니다. 좀 리스크가 많고요. 또 다른 이슈는요. 첫 번째 이슈는 리스크가 많고요. 또 다른 이슈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많은 고객들이 와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또 막 평균을 구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CPU와 메모리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천 데이터는 항상 엉망진창입니다. 원천 데이터는요, 뭔가 데이터의 쓰레기 값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개베지 값이 되게 많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을 경우도 많고요. 누락돼 있는 데이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면은 달러랑 원화가 안 맞을 경우도 있고요. 타임스탬프 값이 안 맞을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이터는 로컬 타임, 서울 시간으로 나오고 어떤 데이터는 UTC 타임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데이터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걔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잭셔널 DB에서 바로 분석을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ETL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extract, 데이터를 빼내는 거죠. extract, transform, 데이터를 변경하는 겁니다.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널값을 지우기도 하고요.
데이터 타입을 변경해 주기도 하고요. 시간값이 안 맞으면 시간값을 변환해 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작업들, 필터링, 그룹핑과 같은 다양한 작업들, 트랜스폼 작업을 거친 다음에 load, 딴 데 다시를 적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ETL, extract, transform and load의 작업을 거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때요? 데이터 분석가의 세상입니다. 네, 분석가는 이제 여기서 원하는 것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컬럼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복사할 수도 있고요. 널값을 지울 수도 있고요.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저기 있는 데이터랑 두 개 합쳐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막 실험도 해볼 수 있고요. 하다 안 되면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껏 여기서 데이터 분석의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저희는 Analytical DB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OLAP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이라고 해서 OLAP라고 부르시거나 혹은 Analytical DB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할 때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모든 케이스에서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레포팅을 해주겠죠. 그래서 매니저에게 보고를 한다던가 임원분들께 보여준다던가 혹은 고객에게 보여준다던가 실시간 대시보드를 만든다던가 다양한 작업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Analytical DB에다가 대시보드를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시면요. 클라이언트들이 웹서버에 접속을 하고요.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요.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정보가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TL 과정을 거쳐서 Analytical DB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대시보드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적었는데요. Analytical DB라는 말 말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적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도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회사에서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부서마다 다를 겁니다. 그죠? 회계 부서도 아마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데이터를 모으실 거고요. 그 다음 개발 부서도 아마 각자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겁니다. 테스트 부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각각 데이터 부서별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 컴퓨터 사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데이터 분석할 때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랑 저기랑 막 합쳐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뭔가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현상을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요. 어떤 한 분이 나서가지고요. 데이터 팀에서 나서겠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일로 와보세요 한 다음에 데이터를 다 그냥 하나로 모읍니다. 그래서 큰 데이터 저장소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온갖 데이터를 들이붓습니다. 회계 부서에서 나온 데이터 들이붓고요. 개발 부서에서 온 데이터 들이붓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부서에서 나온 데이터 들이붓고요. 하나의 큰 저장소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막 들이붓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죠? 엄청 데이터가 많이 모이겠죠.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그런데 데이터 형태나 이런 것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널값도 되게 많고요. 데이터 타입도 안 맞고요. 어떤 것은 오디오, 어떤 것은 이미지, 어떤 것은 정형화된 데이터 막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엄청 큰 데이터 저장소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요. 보면은 엄청 크죠. 그래서 마치 호수와 같다라고 해서 레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분석을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데이터 모양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가지고요. 잘 정돈을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별로 이렇게 정돈을 해둘 수도 있고요. 널값을 제거해서 정돈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잘 이렇게 적재를 해놓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창고 같아요. 창고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제조업에서 일해서 항상 창고에서 하루 종일 거의 일했거든요. 그래서 막 재고 관리하고 막 데이터 분석하면서요. 창고 되게 물건들이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찾는 데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잘 정돈해 놓은 것을 마치 창고와 같다라고 해서 웨어하우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아날리티컬 DB를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그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IT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그것을 이제 GCP와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구분 지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형화된 데이터, 또 하나는 비정형 데이터. 영어로는 structured data, 또 하나는 unstructured data.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네, 일부러 제가 영어를 좀 사용을 했고요. 그 이유는 뭐 기존에는 그동안 저희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라고 구분지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뭐 구조화된 데이터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용어가 좀 헷갈리실까봐 unstructured data, structured data 영어로 가져왔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unstructured 데이터, 뭐 대표적인 게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여기서 그냥 데이터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뭐 오디오, 이미지, 텍스트 뭐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데이터 레이크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네,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최고의 옵션이 될 겁니다. 엄청 크거든요. 막 페타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로는 굉장히 적절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스트럭처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 뭔가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데이터죠. 그 경우에는 한 번 더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transactional workload라고 되어 있죠. 즉 transactional DB가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세 가지 옵션, 그 다음에 analytical DB가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ansactional DB에서는 다시 한번 나눠줍니다. 데이터가 SQL을 사용하냐, 즉 정형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냐, 데이터가 어떤 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과 행으로, 뭐 오와 열, 네, 제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네, 옛날 생각이 나면서 군대에서 많이 쓴 단어죠. 네,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거, 네, 테이블, 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네, 그것을 저희가 뭐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SQL이라는 랭귀지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클라우드 SQL과 클라우드 스패너라는 제품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데이터가 다시 한번 O와 열로 되어 있지 않다, 키 밸류 형태로 되어 있다, 혹은 어떤 다큐먼트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 혹은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혹시나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로 충분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SQL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온프렘이나 기존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죄송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하나의 어떤 RDBMS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클라우드 SQL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뭐 MySQL, PostgreSQL, 뭐 SQL 서버 이런 거 많이 쓰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럴 경우에 클라우드 SQL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접속하는 고객들은 뭐 굉장히 빨리 데이터를 읽고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비즈니스를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럽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물건을 사갑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에 있어요.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고객들이 유럽에서부터 한국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요. 혹은 데이터를 읽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유럽에도 하나 더 갖다 놓게 되면은 유럽에 있는 고객들은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가 있게 되겠죠. 즉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스패너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 아웃, 수평 확장의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노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RDBMS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클라우드 SQL과 클라우드 스패너가 존재하고요. 그다음 노시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라는 제품이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버전 1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최근에는 버전 2인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SQL, 클라우드 스패너,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라는 제품을 설명을 드렸고요. 뭐 요거는 뭐 클라우드 제품은 아닌데요. 혹시나 뭐 앱 개발하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셔도 뭐 좋습니다. 앱 개발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아날리티컬 DB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네, 클라우드 빅테이블과 빅쿼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뭐 데이터가 어떤 표의 형태로 되어 있어 라고 하시면은 네, 빅쿼리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데이터가 키밸류 형태로 되어 있어 라고 할 경우에는 빅테이블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데이터의 포맷에 따라서 빅테이블을 쓰냐 빅쿼리를 쓰냐를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레이턴시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IoT에서 나오는 데이터 혹은 실시간 데이터 이런 것들은 데이터의 양도 굉장히 많고요.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빅테이블에 저장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빅테이블이 레이턴시가 좀 더 적거든요. 그에 비해서 나는 레이턴시는 조금 있어도 괜찮은데 나는 좀 더 복잡한 분석을 하고 싶어. 네, 그럴 경우에는 빅쿼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빅쿼리는 SQL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빅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HBase API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CBT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간단한 분석들을 할 수 있지만 복잡한 분석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빅쿼리. 아니 나는 분석보다는 나는 되게 적은 레이턴시가 필요해라고 할 경우에는 빅테이블을 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혹시 이해되시는 분 손 한번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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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세한 내용들 이제부터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품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네, unstructured 데이터, 비저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데모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메뉴 중에서 여기 스토리지 보이시죠? 네, 스토리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로 가면요 늘 항상 비슷합니다. 왼쪽 위로 가면요 뭔가 버튼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버켓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켓을 만들게 되면요 먼저는 이름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름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름이 글로벌리 유니크해야 됩니다. 즉 전 세계에서 이 이름이 하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랩톱? 이런 거 안 됩니다. 왜냐면 누군가 이 이름을 벌써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보다 글로벌리 유니크한 이름, 그래서 뭐 onboard 2020 하면은 누가 썼을까요? 아무도 안 썼네요. 그죠? 이런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네. 그 이유는 나중에 이 이름을 URI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왜 구글닷컴 같은 것도 아무도 못 씁니다. 그죠? 구글만 쓸 수 있거든요. 아무나 못 씁니다. 구글만 쓸 수 있습니다. 유튜브닷컴 저희만 쓸 수 있거든요. 다른 분들 못 쓰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니크한 이름, 유니크한 이름을 지정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이거를 URI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할지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뭐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서울에 계실 겁니다. 서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서울로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스탠더드, 니어라인, 콜드라인, 아카이브 이렇게 네 가지의 클래스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스탠더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를 뭐 잘 쓰지는 않지만 보관용으로만 그냥 저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지울 수는 없고 뭐 고객 정보 같은 거 최대 뭐 3년인가요? 뭐 5년 이렇게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관용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 돈 다 내면 좀 아깝잖아요. 돈 많이 드니까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할인을 좀 해드립니다. 실제로 얘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요. 그래도 더 할인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렴한 거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니어라인, 콜드라인, 아카이브라는 네,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데이터를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 라고 할 경우에는 니어라인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나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데이터를 사용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콜드라인, 그다음 나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카이브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면요 저희가 버켓을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보시면은 그냥 뭐 파일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서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폴더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여기서 지금 사이즈나 이런 거 지정 안 하셨죠.
나는 뭐 몇 기가가 필요해 안 하셨습니다. 그냥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냥 데이터만 집어 넣으시면 얘가 알아서 확장합니다. 거의 무제한으로 확장해요. 몇 페타바이트까지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항상 저희가 암호화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암호화하고요.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전송할 때도 항상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 구글에서 제공하는 키를 가지고 암호화할 수도 있고요. 혹시 그게 난 좀 신뢰가 안 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키를 가져오셔가지고 암호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버킷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데모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클래스가 존재한다라는 거.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쓰면 니어라인, 분기에 1회 미만으로 쓰면은 뭐 콜드라인. 그다음에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1년에 한 번 쓴다. 그러면은 아카이브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그러면은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 왜냐면 실제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뭐 30테라바이트, 100테라바이트, 심지어 페타바이트까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고 싶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역시 다양한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기보다는요,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transfer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transfer for on-premises라는 이러한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커넥터를 여러분 그 온프렘에서 데이터를 옮길 때 온프렘에 커넥터를 하나 설치하시고요. 이 툴을 이용하시면은 온프렘에서부터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굉장히 쉽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커넥션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잡을 만드셔가지고 데이터를 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시면은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를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굉장히 쉽게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클라우드 처음 배우실 때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프레미시스 끝에 S가 하나 붙거든요. 이거 빼먹고 쓰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냥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다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옮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서비스에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셔서 Create Transfer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S3에서 옮기고 싶어 하시면 S3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나는 다른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옮길 거야. 네, 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선택하시면 되고, 혹은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옮길 거야 라고 하시면은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크레덴셜, 어떤 뭐 정보들을 입력하시면은 쉽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뭐 좀 나 잘 모르겠어, 그냥 구글 네가 알아서 해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Transfer Appliance라는 것을 요청을 하시면요, 저희한테 이제 회사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회사로 택배 하나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 하나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하드웨어에다가 그냥 데이터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택배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집어 넣어드립니다. 이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택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한 번쯤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트랜스퍼 서비스, 그 다음에 트랜스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사용하는 법,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얘는 이제 혼자 쓰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랑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컴퓨터 엔진, 버추얼 머신에서 데이터를 저장한 것을 뭐 백업해서 스냅샷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한다던가, 혹은 빅쿼리에서 어떤 쿼리를 작성해서 얻은 결과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빅쿼리에 저장한다던가 등등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제품은 바로 빅테이블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빅테이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석용 DB로 사용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트랜잭셔널 DB로 사용하시는 건 썩 적절하지 않고요. 분석용 DB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어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DB가 아니라 노시컬 데이터베이스, 키 밸류 형태로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기에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HBase API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존에 HBase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네, GCP에서는 빅테이블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저희가 항상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빠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IoT 데이터라든지 실시간 데이터 이런 게 있다면은 빅테이블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스트리밍 데이터, 배치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데이터는 무조건 빅테이블에 저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데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데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에 가시면은 이번에는 쭉 밑으로 가면은 여기 빅테이블이라는 네, 여기에 이런 제품이 있고요. 네, 여기서 Create Instance 비슷하죠? 다 그죠? 왼쪽 위로 가시면은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스턴스 네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글로벌리 유니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장명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클러스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서울은 에이시아, North East 3가 서울의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드의 개수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노드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쿼리하실 때 그 정보가 먼저 노드로 가고요. 노드가 해당되는 위치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퍼포먼스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노드가 1개일 때 read, write 퍼포먼스가 초당 한 10,000개 정도를 얘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때 레이턴시는 한 6ms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10,000개의 줄, 10,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초당 읽을 수가 있고요. 그때 지연율, 레이턴시는 한 6ms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최대한 2.5TB 정도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요. 노드를 10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드를 10개로 만들면 얘가 초당 10만 줄을 읽을 수가 있고요. 노드를 100개로 만들면요. 얘가 초당 100만 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얘가 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보이십니까? 노드를 1000개로 만들면요. 얘가 초당 10만 줄의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가 있고요. 계속 어때요?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그냥 증가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발휘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빅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요. 결과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가로축은 빅테이블 노드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노드의 개수고요. 세로축은 QPS입니다. Query per second. 네, 초당 쿼리할 수 있는 네, 그 수치고요. 보시면은 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노드가 300개일 때는 QPS가 3M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M은 네, 밀리언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네, 300만 QPS까지 가능합니다. 노드를 400개라면요. 네, 400만 QPS가 되겠죠.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거 이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굉장히 빠른 스피드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빅테이블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RDB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시퀄과 클라우드 스패너가 존재하고 있고요. 네, 클라우드 시퀄은 네, RDB인데 하나죠. 관계형 DB인데 하나 딱 존재하는 겁니다. 한 개의 DB입니다.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MySQL, PostgreSQL 혹은 SQL 서버 사용하셨던 분들은 네, 그대로 클라우드 SQL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수직 확장, 그렇죠? 아까 스케일업 말씀드렸는데요. 수직 확장만 가능하고요. 수평 확장은 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평 확장 읽기라고만 되어 있죠. 네, 읽는 것만 가능하고요.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트랜잭셔널 DB에서 되게 요구되는 성능은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쓰기에 관련해서는 네, 수직 확장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의 장점은 네, 저희가 다 관리해드립니다. 어떤 메인터넌스가 필요하거든요. RDB 같은 경우에 되게 24시간 잘 관리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DB에 문제가 생기면은 데이터 다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회사에 아마 DBA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네, 그분들이 아마 24시간 주치를 네,
RDB를 아마 잘 관리를 해주실 겁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귀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구글이 알아서 잘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트랜잭셔널 DB이기 때문에 항상 얘는 다른 제품이랑 같이 사용하죠. 아까처럼 어떤 뭐 어플리케이션을 백엔드에 설치를 하고 DB를 사용한다던가 이럴 때 뭐 앱 엔진이라든지 뭐 컴퓨터 엔진과 같은 그런 제품들이랑 당연히 같이 사용을 하시겠죠. 근데 나는 하나의 DB가 아니라 여러 개의 노드가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저의 예시처럼 유럽에도 DB가 필요하고 서울에도 DB가 필요하고 혹은 뭐 사용자가 많아서 DB가 여러 개가 똑같은 DB가 여러 개가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는 클라우드 스패너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복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합니다.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하게 됩니다. 역시 저희가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셔널 DB에서 아까 릴레이셔널 DB 말고 다른 쪽이 또 있었죠. 네, NoSQL DB. 네,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는 데이터 스토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트랜잭셔널 DB가 필요한데 데이터 형태가 키밸류 형태다 혹은 다큐먼트 형태다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트랜잭셔널 DB로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얘도 역시 스케일 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장하는 대로 얘가 그냥 쫙 확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요. 뭐 NoSQL일 경우에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 혹은 요즘 파이어 스토어로 업그레이드 중이고요. 그 다음 빅테이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SQL, 클라우드 스패너 혹은 빅쿼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잭셔널인지 아니면 분석용인지 라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쿼리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용량에 대한 정보들 쭉 한번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한번 쭉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실제 사용 용도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혹시나 앱 엔진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스케일 아웃의 기능에 필요한 스케일 아웃의 기능이 필요한 트랜잭셔널 DB가 필요하실 때는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 분석용 DB가 필요한데 데이터량이 엄청 많다. 그 다음에 레이턴시가 굉장히 적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클라우드 빅테이블. 그 다음에 뭐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이런 것들 클라우드 스토리지 쓰시면 되고요. 정형 데이터인데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면 충분해. 클라우드 SQL이고요. 정형 데이터인데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가 필요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정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필요해. 클라우드 스패너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용 DB가 필요해. 근데 나는 웨어하우스로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는 빅쿼리, 그렇죠? 혹은 나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나는 분석을 하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는 역시 빅쿼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DB를 선택하기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비즈니스 목적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거에 맞게 DB 스키마를 만드시고요. 저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은 고객들과 제가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DB를 잘못 선택하셔가지고 되게 비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DB 스키마를 다시 한번 재정의하시고 적절한 DB 옵션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옵션에 대해서 스토리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다음 쉬는 시간까지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15분 동안은 이 컨테이너,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버 관리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를 좀 사용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요 세션을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서버 관리라든지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컨테이너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들 손 한번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약간 졸리기도 하는데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좀 낯선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실제 사용하면 되게 좋은데요. 되게 효율적이고 되게 좋은데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는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는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저의 목표는 뭐 이걸 다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저는 15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추는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들, 단어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IaaS, 그죠? 뭐 CPU와 메모리를 빌리는 그러한 제품은 컴퓨터 엔진이 있었고요. 네. 걔는 사용한 할당된 만큼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CPU, 메모리 이렇게 빌리게 되고요. 근데 반대쪽 끝에는 앱 엔진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얘는 파스였고요. 플랫폼 에서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드만 작성해서 서밋 하시면은 제출을 하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CPU, 메모리 이렇게 할당을 해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되게 편해요.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코드만 작성해서 제출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알아서 CPU, 메모리 할당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사용자로서 뭔가 좀 더 컨트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는 좀 답답하잖아요. CPU는 얼마큼 쓰고 있는지, 메모리는 얼마큼 쓰고 있는지, 뭐 하드웨어 자원에 대해서 좀 더 컨트롤을 하고 싶고 관리를 하고 싶은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제품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쿠버네티스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엔진은 앱 엔진과 같이 좀 자유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좀 자동화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컴퓨터 엔진과 같이 여러분들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앱 엔진과 비교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 쿠버네티스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컨테이너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컨테이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와 쿠버네티스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간 역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서버를 사용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서버를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하드웨어 하나. 거기에 이제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겠죠. 뭐 리눅스 하나 깝니다. 운영체제의 핵심이 커널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커널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 위에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구글닷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관련된 어쨌든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해서 여기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과 커널 사이에는 디펜던시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얘는 이 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네 가지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운영체제, 디펜던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네 가지 레이어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맨 첫 시간에 첫 5분에 아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틸리제이션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서버 하나에 지금 어플리케이션 하나 깔아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너무 유틸리제이션이 떨어진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어떻게 하면 유틸리제이션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나타나게 된 개념이 바로 가상화의 개념이고요. 버추얼 머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게 되면요. 하나의 하드웨어에 이제 얘를 가상화 시켜가지고요. 두 개의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오른쪽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어떻게 되죠? 하나의 하드웨어에 두 개의 운영체제가 깔리죠. 그러면은 두 개의 디펜던시와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가상 머신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이 첨단 기술에 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로서는 첨단 기술을 많이 다루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이 컴퓨터 다루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옛날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니까 다들 스마트폰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본인들끼리 다들 뭐 톡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문자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과 톡을 같이 하지? 어느 순간 이제 소외가 되고 왕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제 컴퓨터에 가상 머신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깔아가지고 저는 거기서 친구들과 메신저를 사용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하나의 컴퓨터에 두 개의 운영체제, 윈도우 하나와 안드로이드 하나 이렇게 깔고 어플리케이션 두 개를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틸리제이션은 올라가겠죠. 근데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제이션은 올라갔지만 문제는 얘는 되게 무겁습니다. 무겁다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저의 뭐 와이프나 저희 부모님께
제 소프트웨어는 무거워요 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네, 그런데 아마 지금 IT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죠? 뭔가 부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죠? 운영체제 처음에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얘를 복사해서 딴 데로 보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용량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저희 메모리라든지 디스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다른 팀에게 보내주고 이럴 때 옮겨 다니기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유틸리제이션은 올라갔지만 네, 가동률은 올라갔지만 뭔가 무거워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개념을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드웨어, 운영체제 한 개 이번에는, 그 다음에 하나의 디펜던시,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되니까 좀 가벼워졌는데요. 문제는 이 디펜던시를 같이 공유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두 개를 만들었어요. 저희 팀에서 어플리케이션 1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완벽해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옆 팀에서 어플리케이션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메모리랑 디스크 다 잡아먹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피해를 보게 되겠죠. 완벽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그림도 문제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라는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의 하드웨어를 가지고요. 하나의 운영체제를 놓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디펜던시와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이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펜던시와 어플리케이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듭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때요? 유틸리제이션도 증가했죠. 즉 하나의 하드웨어에 두 개, 세 개, 네 개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가동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 개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서로 싸울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곳으로 막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개발팀에서 개발한 다음에 컨테이너로 만들어가지고요. QA팀, 테스팅하는 팀에 그냥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테스팅 팀에서도 가볍게 얘를 테스팅하고 그 다음에 얘를 실제로 뭐 프로덕션 팀에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옮겨 다니는 거, 포터빌리티라고 하는데요. 네, 포터빌리티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라는 말이 거기서 왔고요. 실제로 그 화물 컨테이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제품 집어넣고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규격화시켜서 똑같습니다. 얘도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고 막 옮겨 다니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얘는 IaaS의 유연성과 팟의 확장성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얘가 다 독립적입니다. 그렇죠?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고 여기 보면은 OS의 추상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추상화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OS에 서로 디펜던트하지 않습니다. 의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개발팀이 뭐 CentOS 뭐 버전 X 버전에서 막 개발했습니다. 테스팅 팀으로 보냅니다. 근데 테스팅 팀은 CentOS 뭐 Y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전이 달라서 완벽하게 만든 코드도 작동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 레벨이 추상화이기 때문에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얘가 블랙박스처럼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뭐 버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주더라도 다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식성이 좋다 뭐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얘가 움직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또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즉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통으로 하나 크게 만들었습니다. 모놀리틱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잘게 쪼갭니다.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모듈로 만드는 거죠. 모듈화 시킨 거죠. 그랬을 때 한 부분만 업그레이드하기가 되게 좋죠. 예전에는 한 부분만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도 전체를 다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이 해당 모듈만 업그레이드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 이 컨테이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쿠버네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구글에서는 사실은 이 컨테이너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거의 다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한 40억 개 정도를 만들어요.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매주 40억 개 새로운 컨테이너를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개 안 되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관리해줘야 될 친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이렇게 많은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조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안 사용하면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은 잘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워킹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개발자분들이 개발하십니다. 왼쪽 위를 보시면 app.py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뭐 파이썬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로 만듭니다. 컨테이너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때 뭐 GCP에서는 클라우드 빌드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다커라는 뭐 그러한 제품을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이제 팀원들과 공유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뭐 저희 GCP 안에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그러한 제품을 사용해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는 뭐 오픈 소스에서는 뭐 다커 허브와 같은 제품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개발팀에서 이제 개발이 끝났습니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죠? 컨테이너 레지스터를 통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테스트 팀이라든지 프로덕션 팀에서 이제 그 코드를 다운 받아가지고 뭐 테스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제품을 배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때요? 레지스터에서 그냥 받으면 됩니다.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하나를 그냥 사용하지는 않고요. 2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파드라는 걸 구성을 합니다. 얘네들은 패키지로 같이 다녀요. 그래서 하나의 파드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이 파드를 노드, 뭐 버추얼 머신이 됐든 혹은 서버가 됐든 거기에 이렇게 디플로이, 배포를 시키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포를 시키게 되고요. 이때 이 배포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각각의 이 파드를 이제 버추얼 머신에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노드에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관리하는 친구, 바로 쿠버네티스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고요. 지금 왼쪽 하단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고요. 클러스터에는 마스터가 있고요. 마스터는 관리해주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드를 배포해야 되는 여러 개의 노드가 존재합니다. 3개, 4개, 5개. 그럼 이렇게 마스터와 노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어느 파드로 어디에 배포할지, 그 다음에 여기에 CPU, 메모리 이런 거 다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친구를 저희는 쿠버네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저희가 개발을 해서 오픈소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쿠버네티스는 뭐 온프렘이 됐든 다른 클라우드가 됐든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오픈소스니까요. 그런데 구글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실 경우에 저희가 또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럴 걸 저희가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GKE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용하실 때는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구글에서 관리해드리는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GKE,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 보안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겠죠. 인증 같은 것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저희가 서비스 메쉬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온프렘이라든지 다른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메쉬를 이스티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점점 뭐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게 서비스 메쉬고요. 트래픽 관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오픈소스화 시킨 게 바로 이스티오입니다. 그래서 이스티오는 보안의 역할도 담당을 하고요. 인증 같은 거 해줘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트래픽 같은 것도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소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뭐 GKE, 구글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온프렘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이런 거 2개를 동시에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용어들은 아마 자주 등장할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문서 같은 것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제품들 한두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소스 리파지토리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실 때 뭐 기터브와 비슷합니다. 동료들과 공유를 하셔야겠죠. 그때 바로 이 소스 리파지토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작은 함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이벤트 처리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챗봇을 개발했는데요. 챗봇에서 사용자로부터 받은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저장해 요거 하나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막 버추얼 머신 설치하고 운영체제 깔고 어플리케이션 깔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때는 클라우드 펑션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뭐 CPU 메모리 신경 쓸 필요 없이 코드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이벤트를 실행시킬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제품 쓰다 보면은 좀 가시성을 죄송합니다. 네, 요 다음이네요. 네,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가시성을 확보하고 가시성을 확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경우에는 오퍼레이션 스위트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스택 드라이버라고 불렀는데요. 네,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왜 저희도 컴퓨터 쓸 때 문제 생기면은 막 뭐 알트 컨트롤 딜리트 해가지고 막 CPU가 어떻게 되고 메모리가 어떻게 되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GCP를 사용하시면서 CPU의 사용량이라든지 메모리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저희 여기 있는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로깅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 사항을 확인하던가 이슈를 확인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CPU 사용량 이런 거 그래프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로깅 서비스를 통해서 관련된 모든 자료를 로그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뭐 레이턴시가 발생할 경우에는 트레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류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에러 리포팅을 통해서 오류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디버거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다양한 CPU와 메모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용량에 대한 프로파일링 같은 거는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품들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정보가 많죠. 네, 아마 소화하시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역시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 아래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또 세션 이후에 퀵랩을 통해서 직접 테스팅 해보시면서 또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 세션인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